좀 가상자산? 그쪽으로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은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네. 최근 뭐 사실 한국 주식도 별로 안 좋고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시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가상자산 과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에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한번 유예가 됐었죠. 그래서 2025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했다가 지난 7월 개정안에 또 2년 유예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면세점이 250만 원인데 그걸 뭐 5천만 원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했다가 또 극적으로 이번 12월 1일 날 야당 대표께서 아직은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여야가 어쨌든 극적으로 합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합의만 된 상황이고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닌가라고 좀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가결이 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뭐 경제 이런 전국이 좀 불안정해서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산을 이동을 하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경험적 기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반감기 이후에 아직까지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신 분들, 이분들께서 그렇다면 이제 향후 2년 동안에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판단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을 벌어들인 돈으로 나는 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자금을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가, 또 남은 2년 동안에는 기존에 나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혹은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향유하고 있지만 남은 2년 동안에 이걸 다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이 과세가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과세 당국에서 이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세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이번 개정안 이 국회가 통과되기 전에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도 제 채널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그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원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세 형평성이라고 하는 아주 대원칙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는 국가의 의무잖아요.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의무가 잘 작동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미 국내 투자 거래소를 통한 경우에는 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다 전산이 이전이 되죠.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 개인 입장에서 국내 거래소를 투자를 하는 것하고 해외 거래소를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금이 없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를 한다는 본질은 같지만 그 본질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루트가 다르다고 했을 때 국가가 그거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혹은 포착하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어쨌든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세 형평성이 아직까지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까지는 좀 미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난 그 7월 개정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기재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2년도 유예를 할 거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암호자산 이 자동정보 교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7년부터. 그 내용은 뭐냐면 외국인이나 혹은 이제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한 국가가 알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그런 스태틱한 그런 어떤 성질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OECD 국가들 간의 정보를 좀 교환을 해가지고 남은 2년 동안에 향후에 과세를 할 수 있는 좀 타당한 환경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관련 보도자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 투트랙으로 좀 생각을 할 것이 이제 매년 제가 이제 신고를 하고 있었죠. 이제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년 동안 매 월말 이제 5억 잔액 기준으로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 외화에는 이제 뭐 달러도 포함이 되고 채권, 파생상품,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게 5억이 넘어갔을 때는 그 이듬해 6월 달에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한 게 작년 6월 달이었죠. 그래서 2023년 6월 달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나 아니면 해외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잔액이 5억 원이 넘는 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도 작년 6월부터 최초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 신고 금액이 무려 13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께서 발의한 바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게 순수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게 탈중화가 되어 있는 개인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서는 또 신고 대상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9월 달에 의원안이 또 새로 나오면서 그것마저 신고를 하자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아마 남은 2년 동안에는 국가가 어떻게든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망을 촘촘하게 세밀하게 이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투자 수익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금에 대한 대비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이제 국내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뿐만 아니고 나중에 기관이나 아니면 법인이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왔을 때 국가가 또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법인이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법인의 장부에 비트코인을 어떤 성격으로 이 기록을 할 것인가. 회계적인 관점에서 계정 과목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실체가 없다고 해서 무형자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가. 또 금융자산으로 본다고 하면 금융자산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금융자산은 가치 강성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가치 변동분에 대해서 그 회사의 단기 손익으로 보는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으로 보는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 이 얘기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원래 하는 일이 그 법인은 원재료를 싼 값에 사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어떤 제조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어떤 특정 해에 아주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원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이득보다 단기 순이익의 90% 이상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회사의 주가가 과연 적정할 것인가 PER을 판단을 할 때 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또 무너지면은 뭐 70%, 80%까지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보호하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과세될 수 있는 준비가 좀 많이 멀지 않았나, 요원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사실 투자자분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가상자산 유예가 되는 부분이 가상자산을 투자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22%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분리과세,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소득에 대해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제가 볼 때의 관점하고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관점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엮어 들어가려고 계획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하고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의 차이가 바로 이 세금에 대한 인지가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금 취득세 중과직 살아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하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이 보유세는 정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많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양도했을 때는 당연히 양도세 문제가 있고 물론 이번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여전히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주택을 뭐 증여를 하거나 내가 마지막에 사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문제까지 이게 생애 주기에 걸쳐 가지고 세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식이 준전문가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 국장 하시는 분, 혹은 이렇게 가상자산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수익에 대해서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지, 사실 세금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뭐 CEO 모임이나 아니면 투자 모임에 가면 항상 여실히 느끼는 것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생각해 보면 바가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무서움을 모른다는 게 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가상자산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여세 문제,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억을 지금 당장 벌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내가 100억을 벌든 50억을 벌든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 국세청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100억을 벌었으니까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안전자산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실의 방으로 이제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했을 때 항상 이제 출발점은 이거예요. 어떤 자금부터 시작을 했는가, 투자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90억을 가지고 내가 10억을 벌었는지, 아니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0억까지 수익을 산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출발점의 시드머니는 과연 어떻게 났을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서 매출 누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수준으로 조사가 할 때 세무조사로 또 파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항상 이제 국세청이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과세를 하려고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남은 2년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걸 엑시트할 때 어떤 형태로 내가 자산을 구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그게 절실하다라고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평소 자산가분들의 세무 상담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불안한 시장 상황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진짜 많습니다.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요즘 놀라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자산관리, 사실 책을 곧 이제 나오거든요. 책을 네네. 곧 집필을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좀 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상담도 사실 이쪽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좀 반영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23년 말에 그 가상자산 인증하신 분들이 한 660만 명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24년 상반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770만 명? 와, 100만 명 이상이 네, 늘었네요. 100만 명이 늘었어요. 와. 물론 이제 통계치로 금융위원회에서 이거를 매 기수마다 이제 이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 반기마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만 명이 늘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 측정했을 때 제가 알기로 5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새, 그리고 특히나 이번 24년 상반기 확 늘었거든요.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문의도 확실히 많은 게 뭐냐면 코인 증여하고 싶다. 물론 이용자 중에서 그 시드가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압도적이에요. 거의 500만 명인데. 근데 말 그대로 계좌를 만들었다라는 것 차원에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억 원 넘어가는 사람들의 비율도 엄청 늘어났어요. 거의 한 10만 명 정도. 근데 이제 좀 넘어가는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코인을 증여하겠다.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코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하겠다. 왜냐면 25년 상반기, 말 그대로 트럼프 시대 되고 나서 내가 봤을 때 긍정적이다. 최근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뉴스 하나에 일일비하긴 하지만 떨어졌다, 올라갔다. 저도 이제 자산 관리를 하니까 저도 코인을 하기 때문에 1억 4천에서 1억 4천 5백만 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트 일부, 그 다음에 RT 일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는 이제 그거죠. 어떤 게 더 올라갈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미성년자한테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코인을요? 네, 코인은 계좌를 미성년자가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계좌를 만드시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ETF를 산다거나, 해외 주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산다거나. 말 그대로 연동성 있는 걸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문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좀 쪼그라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풀을 옮기시는 분들. 확실히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은 진짜 빠르구나.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코인으로 증여를 하면은 결국에는 약간 주식을 증여하는 그런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코인을 증여하는데 세금을 왜 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코인은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게 과세 유예되는 것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코인은 내가 이걸 양도를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그때만 세금을 지금까지 안 내는 거예요. 27년까지. 26년 말까지죠. 27년도부터 과세를 하는 거죠. 2년 유예가 됐으니까. 근데 나머지 코인 관련해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더. 법인으로 코인을 거래를 하면 과세가 돼요. 왜냐면 법인세법은 포괄주의라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벌면 넌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소득세는 열거주의라서 아직 코인 세금에 대해서 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열거는 됐지만 기간을 27년도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과세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자녀한테 툭툭 줘요. 이거 과세 아니다. 근데 바로 주자마자 증여예요, 사실. 어차피 그 증여 그 법상 과세하는 기준이 그 시점으로부터 맞습니다. 뭐 어떻게 뭐 주식처럼 전후 뭐 몇 개월 해가지고 계산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은 딱 그 증여한 날에 전후 1개월에 그 종가액 개념이 있어요. 이제 주식은 종가액 개념이 있는데 네. 코인도 이 종가액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가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국세청 홈택스에 나오면 매일매일의 그 가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인정받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거든요. 기존엔 4개였는데 최근에 한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25년 1월 1일자로. 그래서 5개인데 그 평균액으로 이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고 나서 바로 평균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1개월 기다려야 나온다. 그런 관점들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제 코인은 압도적으로 이게 증가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가기 전에 증여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뭐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할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에어드랍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냈던 세금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루고자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과세도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코인 관련된 시스템 있잖아요. 디파이나 뭐 에어드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될지, 채굴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을 건지 이런 이슈가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이게 과세가 되는 순간 대부분 과세가 그러게 시작을 하잖아요. 한 5년에서 7년은 속된 말로 팍 터지게 싸웁니다. 왜냐면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죠. 근데 조세 정의는 어느 정도 정의 잡아가지고 과세는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과세 아니다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과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년 유예는 좋지만 이게 2년 만에 될 거냐? 안 되면은 과세를 좀 더 유예해야 되지 않냐? 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